그러니까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뭐 굵직굵직하게 어떤 사회의 거대한 어떤 뭐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것들까지도 언론이 보도할 수가 있게 된 지금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기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은 기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뭐 유관론도 많다고 하는데요. 저 생각에는 온 국민이 다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취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 더 우리 사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회가 좀 마련이 됐고요. 먼저 이제 이 얼개를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뭘까? 기자라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정의를 이제 제 나름대로 내리자면 독자를 대신해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정보들을 이제 기사로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기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잠깐 말씀드린 기자가 옛날에는 어떤 특권 계층처럼 이해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기자라는 어떤 직업인이 존중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기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기자의 기사를 읽는 독자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어느 행사장에서 어떤 이렇게 괜찮은 좌석, 이렇게 보기 좋은 뭐 어떤 행사를 뭐 관람하기에 좋은 좌석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기자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독자들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기자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기자라는 거는 그 옛날에는 정말 단순한 관찰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건에 전혀 손대지 않고 이제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걸 이제 기사 쓴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자는 이 학술적 용어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찰만 하는 거는 사건 불개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그 철저한 기존의 원칙에 벗어나서 사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역 축제라던가 뭐 같이 즐기면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사 녹여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한 관찰자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참여자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떤 사회 현상이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이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제 기자들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사를 쓰는 직업인데 기사만으로는 다 이걸 자기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엮은 하나의 결과물이라서 어떤 의견이라던가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기사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자도 사람인지라 취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주장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허용하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피니언, 의견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고요. 거기서 이제 뭐 기자 수첩이라던가 기자의 눈이라던가 하는 어떤 그 꼭지명을 갖고 기자가 자기의 의견을 이제 그 신문에 방송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는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를 대신해서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 거고요. 취재 방법은 보거나 듣거나 질문해서 그 답을 듣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오피니언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자기 의견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제 아주 더 간략하게 말하면 기자는 사실 보도를 하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자라는 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1인 미디어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학력 중심으로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재능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글을 잘 쓰는 기자, 어떤 문제를 잘 캐치하는 기자들이 존중을 받고 학력은 높지만 그런 능력이 이제 좀 발군이 아닌 기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재 언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라는 게 사실 이제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종사자하고 또 하나 이렇게 대응하는 게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 매체인데요. 언론 매체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언론 통폐합 시절에는 몇백 개 안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다 합치고 나머지를 다 이제 폐업시켜버려서 몇백 개 안 되고 기자들도 한 1000명, 한 16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그 변호사들보다 더 적었던 거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게 6만 5천 명. 엄청 많은 수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그 기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수가 많아진 거죠. 1인 미어들도 많아졌고요. 언론도 옛날에는 어떤 권력기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에는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몇백 개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 있어서 이 하나의 특권 계층처럼 인식이 됐었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이거 검사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 당시는 검사들은 엄청 쨍쨍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도 보면 뭐 조인트 까고 뭐 폭력 쓰고 그래도 기자한테는 그 감이 못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신문 통해서 어떤 뭐 검사의 비위 이렇게 퍼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을 망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뭐 엄청 많잖아요. 6만 5천 명. 뭐 심지어는 기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좀 나쁜 짓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뭐 광고를 바라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 기관의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캐내서 좀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서 광고를 따내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 기자들이 모여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한 10년 전에는 기레기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기자와 쓰레기. 근데 지금은 기레기란 말 대신에 이제 젊은 층에서는 기덕이라고 하는 거죠. 기자와 구덕이. 썩은 데에서 기자하는 이런 말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 언론 산업, 언론인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빨리 쳐내고 자정작용을 해서 이제 정말 품위 있고 양심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기자하면 좀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언론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언론 매체, 언론 기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사기업이거든요. 대부분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운영하는 뭐 아리랑 TV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일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해서 정보통신원도 나라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지들이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전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광고라던가 협찬이라던가 그런 수입을 벌어서 이제 기자들이라던가 회사 구성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다 보니 이제 좀 경호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걸 좀 정리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헌법적 권리라고 하죠. 국민들이 뭔가를 알아야 될 때 일반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취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그 취재도 되고 그걸로 월급을 주는 기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해주면 국민들은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어떤 헌법적 권리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이게 좀 모순적이지만 반대적인 면에서는 사기업이라서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갈 것이냐가 이제 언론의 숙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기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언론이 있어야 되죠? 이 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 혼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거대한 사건을 파헤치려면 기자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사건의 관계자들을 마킹을 해서 쫓아내는 기자도 있는 반면에
그런 들어오는 입수되는 정보들을 분석해야 되는 기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인터뷰를 한다던가 또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된다던가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론 매체라는 기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조직을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재를 하고자 라는 역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민주주의 입헌적 뭐라고 하죠?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 입헌적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론들이 사건을 취재 보도하면서 이게 독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이 사회가 부패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부가 스스로 어떤 잘못한 거를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부나 어떤 사회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론이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사회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허위 사실을 보도해도 이게 일반인들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엄청 좀 곤란해집니다. 뭐 이렇게 형사상, 민사상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은 이른바 상인성호,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서로 다른 서로 알지 못하는 세 군데 이상으로부터 이제 어떤 동일한 내용을 들으면 그걸 의혹이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인 A씨가 뭐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을 때 서로 알지 못하는 3명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의 친구인 A씨, 그 다음에 그 정치인의 운전기사였던 B씨, 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돈을 넣었다 주장하는 C씨, 이 정도면 서로 3명이 서로 친하거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통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게 기자가 판단이 들면 그냥 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정치인 A씨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언론 매체에게 물어봅니다. 너 근거가 뭐야? 라고 하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기자 썼습니다라고 할 때 이럴 때에는 어떤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책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인 A씨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고 그 정치인 A씨의 통화 기록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의혹의 얘기를 듣고 그게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이 각국 정부가 배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의혹 기사를 쓸 때 필수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 밝혀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언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취재원 비니권 아니면 또는 이제 취재원 보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현재는 그 취재원 비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그 나중에 좀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의혹기사 썼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3명 누군지 밝혀봐.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언론 원칙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처벌 가장 약한 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선고유예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유죄로 선고하지만 그 선고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에 선고를 한다고 해요. 이 정도로 언론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잘못되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본연의 역할, 사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좀 욕을 먹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레기나 기덕이라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와 이제 언론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앞서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언론 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어떠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중에 핵심이 기자들은 어떻게 취재해야 되느냐 하는 취재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윤리적인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저도 뭐 일개 기자지만 기술적으로 문장을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 취재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리적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욕만 먹고 사회적으로도 미련상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기자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뭐 기자로서 윤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좀 두 가지 정도 이제 그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재원 보호입니다. 취재원 비리권. 이게 비슷한 개념이 종교적으로 하나 있어요. 이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천주교 신도들이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고해성사하는 거는 신부는 절대로 다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 돼요. 대신에 어떤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한다 그러면 야 그러면 자수를 해라라던가 뭐 누군가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라던가 그렇게 권고를 하죠. 근데 아무튼 그 신부는 자기가 지득한 고해성사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 된대요. 뭐 근데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까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긴 들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자도 취재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취재원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타인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기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근데 그 기자가 취재원을 공개해버리면 그 취재원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 특히 많잖아요. 우리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기자에게 그 내용을 말해줬는데 기자가 그 내부 고발자를 밝히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취재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거를 믿고 이제 언론이라는 게 사실 기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재원 보호, 아까 말씀드린 뭐 취재원 비니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제 윤리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건 불개입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건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관찰자가 아니고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어떤 정쟁이 있다, 이슈가 있다.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여야 간에 예산안이 있겠죠? 예산안 처리 쉽지가 않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왕창 삭감해버린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증액하고 싶어 하고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민의힘에서는 그 R&D 예산 삭감한 걸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기자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건 불개를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고 한겨레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편적인 논조인데 그러면 이건 사건 불개입이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그 한겨레 기자든 조선일보 기자든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개입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 기자들의 기사가 서로 다른 어떤 결론을 이게 암시하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는 그 기자들이 자기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는 사실들을 취합한 결과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다음에 나올 텐데요. 기사라는 거는 기자의 인식을 여과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들은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으로 좀 이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 났는데 어떤 가정집에 어린아이나 노인이 그 안에서 이제 그 화재 현장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기자들은 그 밖에서 촬영만 하고 안에 들어가서 구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사건 불개입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비난일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불타 죽어가고 있는데 너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 구하고 뭐 하고 있냐. 그럴 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건 불개입 원칙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
이제 그 탈수 증상, 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기자들이 보면서도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추세가 달라져서 일단 취재하던 취재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취재 당시에는 불개입이지만 취재 끝나서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건 취재와 윤리적인 면하고는 이거는 이렇게 상충되지가 않으니까 도와줘도 된다. 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모 매체에서 그 응징 취재라는 어떤 표현을 써요. 네. 저는 좀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응징 취재가 뭐냐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취재 대상에게 취재의 형식을 빌어서 응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저는 이 응징 취재가 뭔가 해서 봤더니 어떤 사람의 의혹이가 잘못됐다는 게 있을 때 기자가 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너희만 이렇게 뭐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그러면 부끄러움이 생길 수 있잖아.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를 응징 취재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는 관찰자여야 된다. 사건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나아가서 사건의 그 결과를 한쪽으로 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산안으로 여야가 입장이 첨예한데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 작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로비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자의 그런 취재 윤리가 이런 언론 윤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또 언론 윤리 중에는 광고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 매체가 해당하는 건데요. 언론 매체들 앞으로 사기업이잖아요. 영리 추구해야 되잖아요. 사익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광고 받아야죠. 근데 협박하면 안 됩니다. 너 광고 줘. 안 줘? 그러면 너네를 이제 속된 말 조질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매체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 때문에 이제 기자들도 욕을 먹고 있다. 좀 풀어가고요. 최근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면 1인 매체들 중에 그 문체부 소속 산하기관 협박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생각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해당 기관에서 이제 고소를 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매체도 자연히 소멸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협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광고 윤리의 핵심은 협박하면 안 된다. 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제 좀 잘하시고 계시면 힘드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이게 좀 이렇게 질문을 중간에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한 절반 왔고요.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저도 궁금한 거 저도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취재와 윤리. 그러니까 취재 기자의 윤리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한참 뜨거운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그 비밀 취재라는 거 있잖아요. 함정 취재라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 비밀 취재가 또 사건의 특성상 어떤 물증을 찾기도 어렵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때 그 이제 이런 비밀 취재, 함정 취재를 하는 걸로 이제 도덕적 비난했던 게 속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비난을 받기는 한데 또 사건의 특성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 그 피파 세계 이제 월드컵 개최지 결정될 때 피파 위원들이 뇌물 수수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런 건 취재는 사실 비밀 취재 아니면 취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최근에 이제 어느 여성분이 그 디올 크리스찬 디올인지 뭔지 명품 조그마한 거 300만 원짜리 그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비밀 취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정 취재죠. 함정 수사하듯이 이런 게 윤리적인 문제하고 이게 충돌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건 불개입 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거라던가 또는 어떤 범위를 가진 자가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식의 어떤 취재는 지향을 하는 게 맞는데 옛날하고 좀 다른데요. 현재 환경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른바
범위를 형성하게 하는, 범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취재 기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마치 아동인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아저씨 뭐 나랑 미팅 할래요? 언제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 경찰 대동에서 가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타인에게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뇌물을 마련해서 이제 이런 걸 제공할 것처럼 이제 의사를 전달하면 그 사람의 범위가 이제 뭐 범행을 받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걸 결국 받겠죠. 이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해외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저도 제 주제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법률 체계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그 국방부 내에 어떤 뭐 그런 술집 뭔가 윤락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이 있었대요. 국방부 인근에 네. 안에 예. 오 관련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공공기관 있는데. 내에요. 예. 그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안에 국방부 내에 잠입해서 취재를 했다가 이제 적발됐습니다. 기사 쓰고 적발됐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 해결이 됐겠죠. 기사가 나갔으니까. 근데 그 기자한테 이제 국방부가 요새 띄우고 신분증 위조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원에서는 선고 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위법성은 있죠. 잘못은 했죠. 형사상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회 공익적인 면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불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제3자가 그러니까 타인들끼리 어떤 뇌물 주고받는 거를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면 그 기자는 위법성 어떤 잘못을 위법적이었겠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그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이 크기 때문에 그 기자는 가급적이면 불처벌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기자가 이른바 그 직접 뇌물을 전달하는 경우인데요. 이것까지도 저도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그 함정수사는 이렇게 되더라고. 네네. 법적 논리가 이제 법의가 없어. 도둑질할 마음은 없는데 네. 함정수사를 함으로써 도둑질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요건 처벌되는 거예요. 범죄 의사가 없는데 범죄를 하게끔 유도를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일종의 이제 상습 절도범이에요. 범죄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렇죠. 다만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회를 제공을 한 거야. 네. 이미 범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공공성, 공익성 네. 이런 게 강조돼서 예. 물론 이제 속이긴 했지만 근데 이게 취재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미 네. 그것을 뇌물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취재할 길이 없으니 나도 한번 이번에 뇌물을 제공해서 한번 그걸 취재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번 사안이에요. 그리고 거기 논리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물론 남을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공익성,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로 처벌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그 사법부에서도 아마 쟁점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거는 우리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취재라는 것은 수사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하고 근데 취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에서 이제 올해 초에 그 세미나를 열었을 때 말씀하신 이제 함정 수사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가 이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재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적어도 이제 어떤 크게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면 영부인 김건희가 명부를 받아서 그 취재한 거는 법적으로 못 물겠는데 사실 팩트하니까 그죠? 뭐 유발시켰다고 하더라도 안 받으면 되고 거절하면 되고 받았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근데 한쪽 김건희 이제 영부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받을 의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자꾸 강권을 해서 거듭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 범위가 생기게 됐다. 생기도록 자꾸 유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한번 판단해봐야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선례가 되면 이후에 기자들이 이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또는 사회의 어떤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금원을 제공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이제 범위를 유발시키거나 그렇지. 이래서 사실 이제 취재윤리 아까 말한 사건 불개입 이런 면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모범적인 거는 제3자 간에 다른 사람들 간의 일이죠. 뇌물 주고받는 거를 기자가 취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찰자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자가 어떤 기회 제공형 어떤 취재를 했거나 또는 이제 그 범위 유발형 취재를 했을 때에는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그런 어떤 법률적인 것들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아까 이제 그 기자와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좀 언론 윤리, 특히 취재 윤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자를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 뭔가 기사를 쓰고 싶어 할 때 염두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그 좀 고급한 취재 스킬이 되는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 취재할 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뭐 보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그 스킬을 쌓아 나가면 되는데 가장 베이직한 거, 엘리멘탈한 것들은 이러하다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소변도 보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 작성 방법, 네네. 기사 쓰는 요령